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윤말순 씨에게는 평범한 가을비였지만 그 비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엄마, 나 먼저 가볼게. 오빠 회사 회식이라며? 같이 못 가서 미안해. 막내딸 지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38 아직 시집도 못 간 노처녀라고 걱정하던 딸이었지만 말순 씨에게는 그저 예쁘기만 한 막내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해하는 딸을 보면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곤 했지요. 우산 챙겨가라. 비가 더 올 것 같은데. 금방 갈 거야. 걱정 마, 엄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딸의 환한 미소가, 그 따뜻한 목소리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도 빨리 와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익힌 직감이 불길한 예감을 전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경찰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천으로 덮인 말순 씨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신원 확인을. 경찰관의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을 들어 올렸을 때 그곳에는 창백한 얼굴의 지영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여전히 예쁜 우리 막내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우리 지영이가 아니야. 말순 씨의 절규가 병원 복도를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회사 회식 중이었다던 아들은 술기운도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정말?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제 중에 가장 의좋았던 남매였습니다. 4살 차이였지만 어릴 때부터 지영이를 끔찍이 아꼈던 오빠였지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과속으로 달려온 차량에 치였다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검은색 세단이었다고. 그 나쁜 놈이 누구야? 누가 우리 지영이를? 누가? 말순 씨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딸이었습니다. 학교 아이들에게도 천사 같은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조문객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영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선생님을 찾으며 울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차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지영이가 하늘에서도 걱정할 거예요. 평생 친구인 김선자 씨가 말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딸을 죽인 그 나쁜 놈을 꼭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 선자야. 내가 그 놈을 찾아낼 거야. 우리 지영이 그렇게 보낼 수 없어. 그 놈이 누군지 꼭 찾아서. 지영이 한 맺힌 눈을 감게 해줘야지. 빗속에서 치러진 장례. 하늘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동생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었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슬픔에 잠긴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말순 씨의 오열이 빗소리와 섞였습니다. 70평생 이보다 더 큰 아픔은 없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보다 더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비극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그녀의 남은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말순 씨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지영이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빈 방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지훈이가 매일 들러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져 갔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아 초췌해 보였습니다. 너라도 제대로 먹고 다녀야지. 지영이가 보면 얼마나 걱정하겠니. 말순 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지훈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정호 형사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매일같이 말순 씨를 찾아와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님 목격자를 한 명 더 찾았습니다. 그분 진술로는 차량이 BMW 5 시리즈 같다고 합니다. 검은색이고요. 말순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단서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그 차 찾으면 되는 거죠? 그 나쁜 놈 잡을 수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근 CCTV도 모두 확인하고 있고 정비소들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꼭 찾아내겠습니다. 박 형사가 나간 뒤 지훈이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니? 밥이라도 먹고 가. 금방 올게. 지훈이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검은색 BMW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범퍼에 난 흠집을 손으로 쓸어 보았습니다. 그날 밤 비를 뚫고 달리다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훈이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회식에서 술을 마셨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리고 며칠 뒤 지영이의 49제가 다가왔습니다. 절에서 조촐하게 치러진 49제에는 가족들과 몇몇 지인들만 참석했습니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말순 씨는 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편히 쉬어라. 엄마가 꼭 그놈을 찾아낼게. 내 원한을 풀어줄게. 그때 지훈이의 아들 15살 하준이가 할머니 곁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고모가 정말 보고 싶어요. 그래. 우리 하준이도 고모가 많이 보고 싶구나. 하준이는 고모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이 바쁠 때마다 고모가 돌봐주었고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사주던 다정한 고모였습니다. 아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매일 술만 마시고 혼자 중얼거리고. 아빠도 고모가 너무 그리워서 그런 거야. 말순 씨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지훈이가 정말 이상하긴 했습니다. 단순히 동생을 잃은 슬픔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손자가 다가와 말순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순아, 너무 상심하지 마. 지영이도 엄마가 건강해야 편히 갈 수 있을 거야. 손자야. 난 그놈을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내 딸을 죽이고 도망간 그 비겁한 놈을. 그래, 나도 그 심정 알아. 하지만 너무 증오에 사로잡히면 내 건강도 해칠 거야. 49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가 운전하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 씨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이와 함께 걸었던 거리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지훈이가 입을 열었지만 말순 씨는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자.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집에 도착한 말순 씨는 지영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립스틱, 침대 위에 곰 인형, 책상 위에 교과서들. 모든 것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어. 그날 밤 지훈이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가 만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취해서 중얼거리는 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하준이는 아버지의 방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말순 씨의 마음은 여전히 그날 밤에 멈춰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박정호 형사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님, 오늘은 무슨 진전이 있나요? 어머님, 제가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먼저 연락드린다고 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박 형사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비가 많이 와서 차량 번호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누구는 BMW라고 했고 누구는 벤츠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검은색 대형 세단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블랙박스 영상을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건 시간대에 그 도로를 지나간 차량들을 모두 추적하고 있어요. 박 형사는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서류들을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뺑소니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가해 차량이 수리를 끝냈을 수도 있고 아예 폐차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부하 형사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2km 떨어진 주유소 CCTV에 찍힌 차량이요. 박 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검은색 BMW가 찍혀 있었습니다. 범퍼 부분이 손상된 것이 보였습니다. 번호판은? 앞 4자리만 확인됐습니다. 1247입니다. 뒤는 너무 흐려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당장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서울 시내 BMW 5 시리즈 중에 1247로 시작하는 차량 모두 찾아내. 한편 지훈이는 회사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장이라는 직책이 무색하게 일처리가 엉망이었고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있기 일쑤였습니다. 윤 부장, 요즘 왜 그래? 동생 일로 많이 힘든 건 알지만 일은 일이잖아. 상사의 질책에도 지훈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다른 길로 돌아서 집에 갔습니다. 사고가 난 그 횡단보도를 지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는 차를 몰고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문득 핸들을 놓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하준이였습니다. 아빠 어디야? 할머니가 또 우셔. 빨리 와. 지훈이는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말순 씨가 지영이 사진을 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아, 박 형사가 왔다 갔어. 곧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대. CCTV에 차가 찍혔다고. 지훈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그래, 이제 그 나쁜 놈 잡아서 지영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구나. 말순 씨의 눈에는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그녀였지만 딸을 죽인 범인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박 형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진지했습니다. 어머님, 차량 후보를 10대로 추렸습니다. 이 중에 수리 기록이 있는 차량들을 우선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잡을 수 있을까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 형사가 가고 난 뒤 지훈이는 화장실에 들어가 토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하준이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 구겨진 차량 수리 견적서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고모가 돌아가신 직후였습니다. 아빠 차를 왜 수리했지? 사고라도 났었나? 하준이는 견적서를 들고 나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지훈이는 거실에서 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지훈이는 아들 손에 들린 종이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건
어디서 났어? 아빠 서랍에 있었는데. 아빠 차 사고 났었어? 아니, 그냥 긁혀서. 별일 아니야. 어서 방에 들어가. 하지만 하준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선자가 말순 씨를 찾아왔습니다. 말순아, 범인 잡힌다니 다행이다. 이제 마음 좀 놓이겠네. 응, 그놈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왜 우리 지영이를? 왜? 근데 말순아, 지훈이가 요즘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봐도 뭔가. 그냥 동생 일은 충격이 크나 봐. 둘이 정말 우애가 좋았잖아. 하지만 선자의 직감은 뭔가 다른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행동이 단순한 슬픔 이상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말순 씨는 지훈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고 없어서 집안이 어수선했습니다. 지훈이도 회사에 나가고 하준이는 학교에 가서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 집을 이렇게 어질러 놓고. 말순 씨는 이것저것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하 주차장에 세탁물을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지훈이 차 트렁크에서 세탁소에 맡길 정장을 꺼내려던 순간 그녀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범퍼 오른쪽 부분에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깊게. 그리고 그 흠집 주변에는 뭔가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말순 씨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박 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검은색 BMW 5 시리즈 범퍼 손상.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말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훈이의 차도 검은색 BMW였습니다. 5 시리즈였습니다. 우연이야. 그냥 우연의 일치야. 그녀는 자신을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가 사고를 당한 날 밤 지훈이는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늦게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회사에 전화해 볼까? 말순 씨는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 품은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말순 씨는 지훈이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업 2팀인데요. 혹시 윤지훈 부장 좀 바꿔주시겠어요? 어머님이세요? 윤 부장님은 오늘 연차 내셨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혹시 한 달 전쯤에 회식이 있었나요? 10월 15일경에. 10월 15일이요? 잠시만요. 아, 그날은 회식이 없었는데요. 그날은 윤 부장님이 일찍 퇴근하셨던 것 같은데. 말순 씨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졌습니다. 10월 15일. 지영이가 죽은 날이었습니다. 지훈이는 회식이 있다고 했는데 회식은 없었고 일찍 퇴근했다고. 아니야. 이건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하지만 말순 씨의 가슴은 이미 청갈래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지훈아. 말순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했던 아들의 얼굴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내 차. 범퍼에 흠집이 났더라. 지훈이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아, 네. 며칠 전에 주차하다가 기둥에 긁혔어요. 그래? 언제? 한 일주일 전쯤.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훈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엄마? 10월 15일. 그날 밤에 너 정말 회식이 있었니?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왜?
왜 그걸 물어요? 대답해. 정말 회식이 있었냐고. 말순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70평생 아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내 회사에 전화해봤어. 그날 회식이 없었다더라. 너 일찍 퇴근했다면서? 지훈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때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준아, 내 방에 들어가 있어. 말순 씨가 손자를 방으로 보낸 뒤 다시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엄마 눈을 똑바로 보고 대답해. 그날 밤, 너 어디 있었니? 지훈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마셨어요. 혼자 술을 마시고. 어디서? 강남 쪽 술집에서.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말순 씨는 아들의 턱을 잡아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훈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훈아, 설마 내가. 아니에요, 엄마. 제가 그럴 리 없잖아요. 지영이는 제 동생이에요. 지훈이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자신도 그날 밤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말순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말순 씨는 친구를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자야. 어떻게? 지훈이가? 우리 지훈이가? 무슨 소리야? 지훈이가 왜? 그날 밤. 지영이가 죽은 날 밤. 지훈이가 거짓말을 했어. 회식이 없었는데 있다고. 그리고 차의 흠집이. 선자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모든 게 맞아떨어져. 검은색 BMW 범퍼 손상, 그리고 그날 밤 지훈이의 거짓말. 말순아,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하지만 말순 씨의 마음은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딸을 죽인 범인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큰일 났어. 엄마가 눈치챈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뭘 눈치챘다는 거야? 그날 밤 일. 전화 너머로 아내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설마. 나도 확실하지 않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하지만 차에 흠집이 있고. 그리고 그날 새벽에 집에 왔을 때 뭔가 이상했던 기억이. 지훈아, 정신 차려. 그럴 리 없어. 당신이 그랬을 리 없다고. 하지만 지훈이도 그의 아내도 그 누구도 그날 밤의 진실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얇은 문 너머로 들리는 어른들의 대화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고모를 죽인 범인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말순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훈이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마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형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입니다. 용의 차량을 거의 특정했습니다. 내일 차주를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말순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은 이미 죽은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엄마, 왜 왔니?
말순 씨는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차마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그날 밤 제가 기억났어요. 말순 씨의 몸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지훈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죽일 죄를 지었어요. 제가 지영이를. 아니야. 말순 씨가 절규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게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어요. 비가 와서 앞이 잘 안 보였는데 갑자기 사람이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게 지영이인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엄마. 지훈이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말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내가 우리 지영이를 죽여주세요, 엄마.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그때 문이 열리고 하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아버지와 주저앉은 할머니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하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고모를. 하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고모를 죽였다고? 그리고 도망쳤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준이는 뒤돌아 뛰쳐나갔습니다. 지훈이는 아들을 부르며 따라가려 했지만 말순 씨가 붙잡았습니다. 가지마. 그 아이도 시간이 필요해. 엄마. 어떡해요? 어떡해. 경찰에 자수해. 말순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어머니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네? 당장 가서 자수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야. 엄마.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마. 넌 내 딸을 죽였어. 지영이를. 우리 지영이를. 말순 씨가 지훈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훈이는 맞으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준이가 울며 뛰어가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온 것입니다. 말순아, 이게 무슨 손자야. 우리 지훈이가 지영이를. 오 세상에. 손자도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그것도 모르고 지낸다니. 지훈아, 이게 정말이니?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이모.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밤 지훈이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말순 씨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 수 없었습니다. 딸을 죽인 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박 형사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지훈 씨, 정말 당신이. 네, 제가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쳤습니다. 그게 제 동생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그래도 도망쳤을 겁니다. 비겁하게도. 지훈이는 자백했습니다. 그날의 모든 것을.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혼자 술을 마셨던 것, 비가 와서 택시를 잡기 어려워 운전을 했던 것, 그리고 그 끔찍한 순간까지.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지훈이가 자수한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언론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동생을 죽인 오빠 음주 뺑소니범의 정체는 가족.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과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말순 씨는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손자가 매일 찾아와 곁을 지켰습니다. 말순아, 밥은 좀 먹었니? 못 먹겠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 그래도 먹어야지. 내가 쓰러지면 어떡해. 손자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딸도 잃고 이제 아들도 잃게 생겼는데. 손자가 말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아, 내가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넌 강한 사람이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훈이의 아내였습니다. 어머님, 지훈이가 면회 와달래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지훈이가 죽을 것 같아요. 말순 씨는 갈등했습니다. 딸을 죽인 아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하지만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이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지훈이가 보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얼굴, 초점 없는 눈. 이미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지영이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없어요. 하지만 엄마.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지영이인 줄 정말 몰랐어요. 알았다면 차라리 제가 죽었을 거예요. 말순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워도 자식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아, 내가 그날 도망치지 않았다면, 119를 불렀다면 지영이가 살았을지도 몰라. 알아요. 그래서 더 죽고 싶어요.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너는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해. 그게 내 벌이야.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말순 씨를 하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준아, 넌 왜 여기? 아빠 보러 왔어요. 할머니, 아빠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요? 말순 씨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하준아,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나쁜 일을 했어. 용서받기 어려운 일을. 고모를 용서받을 수 없나요? 그건 고모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하준이도 울었습니다. 15살 소년에게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이의 변호사가 말순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써주실 수 있으신지. 탄원서요? 네, 피해자 유족의 탄원서가 있으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말순 씨는 고민했습니다. 한쪽은 딸이고 한쪽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피해자 유족의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손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순아,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죄를 덮으면 그것도 또 다른 죄가 될 수 있어.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손자야, 지훈이도 내 자식이야. 그 아이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지영이는 억울하지 않을까? 말순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 씨는 지영이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딸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오빠를 어떻게 해야 할까? 꿈속에서 지영이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도 힘들 거예요. 저는 이제 아프지 않아요. 지영아, 정말 괜찮니?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빠도 하준이도 모두가. 말순 씨는 꿈에서 깨어나 울었습니다. 딸이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 아니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꿈으로 꾼 것일까?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지훈이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수의를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0월 15일 밤 11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모두 인정합니다. 지훈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모든 것이 지훈이의 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을 뿐 아니라 차량을 수리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친동생임을 알고도 한 개월 이상 은폐했다는 사실입니다. 방청석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가족임을 알았다면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면죄부가 됩니까? 음주운전 자체가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인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박정호 형사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수했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에 거의 실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 달이나 숨겼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하준이었습니다. 15살 소년이 증인석에 서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아들이죠? 네.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준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좋은 아빠였어요. 고모도 정말 사랑했고요. 하지만 잘못했어요. 큰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고모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데. 그래도 아빠니까. 하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순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떤 심정이신지. 말순 씨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새끼들입니다. 둘 다 내가 낳은. 하나는 땅에 묻었고 하나는 여기 죄인이 되어 앉아 있네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십니까? 그럼요. 죄는 죄니까요. 내 아들이지만. 아니, 내 아들이기 때문에 더 엄하게 벌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영이한테 조금이라도. 말순 씨가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벌은 받되 살아서 평생 속죄하며 살았으면. 엄마 욕심인가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지훈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아, 엄마, 모두에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속죄하게 해주신다면 평생을 지영이를 위해 엄마를 위해 살겠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하준이의 대학 졸업식 날입니다. 20살이 된 하준이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학과를 졸업하는 하준이의 얼굴에는 고모를 닮은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이제 75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여전히 꼿꼿한 모습으로 손자의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그럼 우리 하준이 졸업식인데 빠질 수 있나? 아빠한테서 편지 왔어요. 하준이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지훈이는 3년 전 가석방되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공익 일을 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준아, 졸업 축하한다. 내가 고모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길 바란다. 엄마께도 안부 전해드려라. 사랑한다. 말순 씨는 편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언제쯤 집에 올 수 있을까요? 그건 아빠가 결정할 일이야. 졸업식이 끝나고 말순 씨와 하준이는 지영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묘지는 평화로웠습니다. 고모, 저 졸업했어요. 고모처럼 선생님이 될 거예요. 하준이가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말순 씨는 딸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하준이가 이렇게 잘 컸어. 내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너도 왔구나. 네, 오늘은 와야 할 것 같아서. 지훈이는 동생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영아, 오빠야. 미안해. 오늘도 내일도 평생 미안할 거야. 말순 씨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5년의 시간이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 엄마. 이제 그만 용서해. 내 자신을. 엄마. 지영이도 원하지 않을 거야. 오빠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 지훈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에게서 따뜻한 말을 들었습니다. 하준이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빠, 나 선생님 될 거예요. 고모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그래. 고모가 정말 기뻐할 거야. 선자도 왔습니다. 이제 76이 된 그녀는 여전히 말순 씨의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말순아, 이제 다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 지영이도 가족이 함께 있는 걸 보고 싶을 거야.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에서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여전히 한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준아, 어느 학교로 발령받고 싶니? 고모가 있던 학교요.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봉사활동 하면서 모은 돈으로 지영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장학재단? 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영이가 그런 걸 좋아했잖아요. 말순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영이도 좋아할 거야. 저녁 무렵 말순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있던 시절에 행복했던 사진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말순 씨는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기구하구나. 한 아이는 가해자가 되고 한 아이는 피해자가 되고. 그래도 모두 내 자식이었어.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준이였습니다. 할머니, 내일 고모 학교에 같이 가실래요? 제가 인사드리러 가는데. 그래, 같이 가자. 다음 날 초등학교 교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영이가 가르쳤던 교실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준이가 교생 실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새로운 선생님이세요? 네, 잠시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하준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하준이는 고모를 떠올렸습니다. 고모도 이런 눈빛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교실 밖에서 지켜보던 말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극은 피로 맺어졌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도 멀리서 학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갈 용기는 없었지만 아들이 고모의 뒤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지영아, 내 조카가 내 길을 가고 있어. 자랑스럽지?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말순 씨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옆에서 손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말순아, 고생 많았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지. 그래도 잘 견뎌냈어.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집에 도착한 말순 씨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준이가 선생님이 되었다. 지영이가 살아있다면 정말 기뻐했을 것이다. 지훈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다. 비극은 피로 맺혔지만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상처는 남았지만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 지영이를 기억하며 그리움을 안고 그래도 내일을 향해 걸어간다. 이것이 산 자의 숙명이고 어미의 운명이다. 말순 씨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가족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엄마. 사랑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듣고 싶었어요. 엄마 목소리. 지훈아. 네. 나도 사랑한다. 미워도 원망스러워도. 그래도 넌 내 아들이니까. 전화 너머로 지훈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씨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지? 내 오빠도 하준이도 모두 내 몫까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우리 모두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영원히. 마지막 장면. 10년 후 하준이는 초등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취임식에 말순 씨와 지훈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80을 넘긴 말순 씨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하준이가 취임사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두 분의 스승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저의 고모이신 윤지영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저의 할머니이십니다. 할머니는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말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옆에서 지훈이가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비극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합니다. 저는 그것을 가족에게서 배웠습니다. 하준이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고모 사랑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영아, 보고 있니? 우리 모두 잘 살고 있어. 내가 남긴 사랑을 안고 내가 준 교훈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단다. 운명처럼 얽힌 비극, 가족을 향한 가장 잔인한 진실. 하지만 그 끝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절망이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도 끊을 수 없는 피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음을. 비극은 피로 맺혔지만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족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